안녕하십니까. HEB 한반도 보건방송 기독설전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에는 기독정당 국회 진출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패널로 참석하신 분은 이제 두 분이신데 먼저 한국교회건강연구원의 이효상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전 목사님 또 뵙게 되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 또 세미나때 뵙고 또 오늘 또 뵙게 됐네요. 또 나눔과 기쁨 경기연합회 전현표 상임대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 뭐 항상 우리 또 나눔과 기쁨에 큰 행사를 많이 하시고 또 이 연말이 되니까 또 이 불의 돕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또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11번째 기독설전 시간인데요. 내년 4월 달에 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 또 기독교인들이 특히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기독정당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보건방송의 전태석 대표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정치권이 좀 뜨겁게 보이는데 우선 이 기독정당에 대한 그 히스토리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우리가 이제 뒤에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우리 또 이효상 원장님이 그 부분에 또는 또 전문성이 좀 있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기독정당은 한경직 목사님, 우리 영락교회를 시작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신의주의에서 해방되자마자 만든 것이 기독교 사회민주당, 이제 일명 기민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만식 장로님, 또 고당 조만식 장로님께서 조선민주당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1947년에 만든 것이 이마식 목사님이 기독자유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60년, 70년의 역사가 쭉 이어져 왔는데요. 2000년대 들었으면서 민족복음화의 기수였던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 정치권 복음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국회 진입을 하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사랑실천당, 기독자유당, 뭐 기독민주당, 기독당 이런 이름으로 이제 거의 20년째 16대 국회부터 20년째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선거 때마다 등장 출연만 했지 골을 못 넣는 우리가 어제도 축구를 봤습니다마는 전반 45분, 후반 45분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구의 묘미는 뭐냐 골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골을 못 넣는 그런 골이 안 들어가면 축구가 아니죠. 축구가 아니죠. 그리고 저는 이거 정당도 열심히 뭐 이렇게 그냥 꿈은 좋지만 원내 진출을 해야 꿈을 이루는데 지금 기독정당은 꿈을 이루지 못한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은표 우리 상임 대표님은 지금 환경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제 기독교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자꾸 반대적으로 또 이야기하는데 같이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미 알다시피 주체 사상과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죠. 지금 기독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종교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걸 참을 수 없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거리로 나와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미 대한민국은 95%가 공산화되었다. 이게 나라냐? 뭐 이렇게 떠들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광화문이라든가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성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할 때에
참 첫 국회에서도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윤상 맞습니까? 이윤영. 이윤영 국회의원을 통해서 기도로 시작했고 결국은 참 기도로 시작한 국가인데 어떻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지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할 때 그 설계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아닌가 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프고 한 목회자로서 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렇죠. 답답합니다. 이제 국가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그 국부 초대 대통령인데 그렇죠. 외국으로 봐서는 뭐 조지 워싱턴이나 뭐 각 나라에 보면은 그 국부를 상당히 상징성 있게 심지어 뭐 거리 이름이나 도시 이름까지도 그걸 쓰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워싱턴이라는 이 뜻이 거리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이승만 시라든지 뭐 광장이라든지 뭐 또 이런 거리도 쓸 수 있고 이런데 그런 범위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더라도 기독 정당 출연이 갖는 의미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이호상 우리 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 정당이 지금 어떤 한국 사회 일반 정치가 기독교와 소통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상당히 그 갈증과 니드 욕구에 지금 불만이 꽉 차 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정치로 그것을 표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목회자 과세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안락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정치권이 이 교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 19대에 모 정당에서는 바둑 인구 14만 매니아를 가지고 있는 조훈현이가 비례대표 10번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독교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례 부분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통이 되는가 하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저 상임 대표님은 한국 교회 교인 대부분은 그 교회나 목회자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축이 좀 상당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념,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 이 속에서 또 우리 저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잘못된 그 인식에서 온 건데 사실은 이게 정교 분리라는 것은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데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시장 역할하고 총리 역할하고 특히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칼빈이죠? 칼빈도 제네바 시장했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 일제치하에서 일본 놈들이 이 기독교의 이 신자들이 자꾸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렇죠. 너희들 이제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잘못된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는 목사는 정치 설교해도 안 되고 정치에 참여해도 안 되고 정치 정자도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죠. 그것이 오늘까지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목사가 왜 정치하느냐, 왜 설교하느냐 이런 이미지로 보다 보니까 기독 정당이 출연도 쉽지 않았지만 사회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고대 그 중세나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보면은 신정 정치, 신정이라 그래서 그 믿는 거하고 정치를 같이 묶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시점 지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정치권 우리 또 대통령으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뽑았잖아요. 지난 선거에서 어차피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뽑아준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통령은 하나님이 뽑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근데 이 현재 시국으로 봐서나
또 국제 정세로 봐서나 이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 또 그러고 현재 기독 정당이 나와서 출연돼서 어떻게 보면은 또 낡은 정치판을 하면 이렇게 바꿔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볼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런 부분에 현 정치와 또 기독 정당의 출연 이거 하고 출연이라는 것은 국회 입성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묶어서 봤을 때 우리 유효상 원장님은 또 어떻게 그걸 내다보시는지. 예. 지금 경제는 기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외교는 나락에 떨어져. 외교는 왕따입니다. 왕따죠. 예. 그리고 안보는 불안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론은 분열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극단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제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청와대 참모진들이 벌써 아파트 값을 잡겠다 그러고 난 이후에 3억씩 이제 벌써 올라서 수익을 챙겼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은 이야기. 지금 뭐 아파트 경기를 잡았다 그러는데 아파트 경기는 지금 40%나 인상되고 평균 3억 이상의 어떤 수익을 지금 얻고 있다. 이렇게 가니까 아파트 경기는 잡았냐, 그럼 집값은 잡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 정치가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극우는 적폐가 되고 과거는 친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친북은 종북이라고 이야기하고 한미는 영원한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관념이 고착화되는 것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통합으로 가고 미래로 갈 수 있느냐. 그렇죠. 예, 그럴 때 교회가 뭔가 대안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제 그것이 기독 정당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면 좋겠는데 기독 정당이 매번 실패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사당화되지 공당화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난번 선거에도 어떤 당에서는 자기 당 대표가 자기 마누라를 일본으로 그게 무슨 공당이냐. 그거 아니죠. 우리 마누라가 가야 된다. 물론 뭐 웃기는 이야기죠. 본인이 코미디 하는 거죠. 본인이 돈 되고 본인 마누라 내는 거는 완전 공당이 코미디네요.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좋은 인재들을 우리가 영입하고 발굴하고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 내놓는 것이 교회의 역할 아닐까. 뭐 목사님들이 내가 정치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좋은 인재들을 교회가 배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어제도 제가 축구를 보면서 그 박항서 감독이라든지 뭐 홍정욱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좀 젊고 신선한 사람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나간다면 저도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당이 필요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요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그 정치적 위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위기 때 명분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지 확장성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갖춰졌습니다. 하나는 조국 사태 때문에 정치적 위기가 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뭐 문재인 탈핵 카드를 들면서 기가 막힌 수죠. 그리고 호랑이 되게 올라탄 거죠. 그 다음에 지지 확장성. 기존에는 기독교인들만 표를 찍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다 이게 이제 가기 때문에 확장성이 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충족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전무하고 후문 모르겠는데 전무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 교회가 기독교가 바른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가면 어떤 시대와 역사를 가르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게 아까처럼 사당화된다든지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떼거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나눠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교회가 외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국민혁명의장으로 돼 있나요? 뭐 이렇게 지금 그렇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광화문 쪽에 등판을 했어요. 해갖고 뭐 야당이 당수도 아니고 또 그분이 또 그동안 뭐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일개 또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죠. 목사님이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지금 뭐 금년 한 해 동안 센세이션을 네. 일으킨 겁니다. 지금 보면은 예.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네. 동원해갖고 네. 이렇게 이제 그 행사를 그러니까 뭐 집회죠. 예. 좀 기독교인이 기도회를 한다 해도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걸 기도회라 그러면 정치가 아닌데 네. 시위와 집회라 그러면 또 정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양면성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국민혁명의장이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우리 저 같은 전신에 또 그렇습니다. 같은 전시인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 뭐 집안이라고 또 이렇게 편들지 마시고 저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교단도 다르고 예. 신학도 다르고 그분이 목회 철학도 저하고 다르고 그분하고 1대1로 만나서 대화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또 그분하고 뭐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단지 그분이 참 우리 난세의 시국을 냉철하게 보신 분이 아닌가. 네. 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강하게 성령으로 나라 망했다.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과연 이 나라가 망했는가. 그래서 각 층에 계시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망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경지 목사님이나 김중곤 목사님처럼 나라를 걱정하신 분이 없어요. 이분도 마찬가지 나라를 걱정하다 보니까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조용했잖아요. 네, 조용했죠.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말은 하고 있었지만 행동을 옮긴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에 정광훈 목사가 앞에 나서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에게도 있고 그리고 참여한 분들도 나라를 사랑하니까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난 한경지 목사님이 북한에서 내려올 때도 북한의 체제가 싫어서 사실 한국에 내려왔는데 한국에 내려와 보니까 또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버티고 있었대. 그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제도 장로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난세의 영웅이 시대마다 있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웅은 정광훈 목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광훈 목사가 만약에 우리 이제 원장님한테 목사가 지금 한기총의 그 대표회장이잖아요. 그럼 대표회장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단편적인 제가 질문인데. 어렵죠. 왜냐하면 어떤 한국교회를 지금 대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왜냐하면 한국교회 연합기관이라든지 단체 기관들이 상당히 많죠. 100여 개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죠.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하기는 뭐한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정광훈 목사님이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요. 광화문에 모이는 분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는 그게 대표성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틀려지는 거죠. 지금 그런데 쉽게 말하면 3.1절 집회, 그다음에 8.15 집회, 그리고 10월 3일 광화문 집회, 그리고 다시 이번 12월 22일 날 가지는 이 집회 이 네 가지가 이제 분수령이 될 텐데 결국은 그런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았고,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 스타가 됐어요. 정광훈 목사 그래도 뭐 몇십만 명은 이제 몰고 다니는 그렇죠. 대세가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성보다는 감성을 이렇게 건드린 국민들의 보편적인 불만과 정서를 터치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대세를 잡았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조절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문제인 거죠. 거기에다가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들까지 합세해주고 대형교회 목사님들까지 같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게 되니까
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에 맞느냐?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겠죠. 그 뭐 대표성에 대한 이제 예. 이야기 같은데 이제 어차피 이제 한기총도 예. 기독교 기관 중에 여러 기관 중에 그렇죠. 가장 뭐 중심이라고 뭐 일단 지금까지 봐서는 그렇죠. 지금은 좀 새로운 2년 전에 새로운 단체가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죠. 예, 한교회님, 그렇죠. 한교총 예. 많이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대표성을 많이 가졌었죠. 생겼으니까 예. 대표성이 좀 결여된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예, 지난 맞습니다. 히스토리상으로 봐서는 예. 어느 정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정강훈 목사가 이제 광화문 집회에 사람을 이제 많이 이제 모였는데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 제가 봤을 예. 때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계속 할렐루야로 외치면서 기도하는 시연체를 많이 하고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 한국교회 이름으로 이제 광화문 집회를 하면서 이게 한국교회가 정치 도구화가 되고 극우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된다 싶고요. 특별히 어쨌든 국민들이 느끼는 보편적 감정에 전광훈 목사 상당히 깊게 다가가고 있다. 누구도 용기 내서 말을 하지 못할 때 그래도 용기 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가는데 이게 이제 한국교회와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정립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가져야 되겠죠. 어쨌든 국민들은 그만큼 국가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데 모두들 말하질 않아요. 한국계 보수도 말하지 않고 진보도 말하지 않고 진보는 짖지 않는 벙어리개처럼 지금 뭡니까? 자리를 얻고 정치권과 붙어서 자리를 얻고 옛날에는 이현juk 지성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은 다 KBS 이사장 가고 방문진 가고 다 자리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짖지 않고 오히려 그 진보 그룹들이 정치권으로 가고 보수가 오히려 광장으로 나와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역전도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저는 이제 조선 시대도 보면은 노론, 소론 이런 이제 당파가 있었잖아요. 또 역행대가 반대로 또 듣다가 또 엎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공수교대할 수 있고 하니까 그거는 또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또 환경이 바뀌고 어떤 국민의 그 열화 같은 환경이 바뀌면은 또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우리 또 상임 대표 맡으신 전 대표님은 광화문의 그 광야교회가 요즘 암암리에 이제 아주 공식화돼 갖고 청와대 광야교회라고 아주 명칭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광야교회에 대해서 광화문에 기도하는 모임하고 광야교회에서 또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는지 광야교회를 지금 그럼 매일 지금 밤을 새가면서 거기에다 텐트 쳐놓고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백몇십 주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교회가 태동된 것도 어쨌든 정광훈 목사님하고 관련이 있다.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물론 일반 성도들도 있지만 목회자들이 많다더라고요. 아직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낮에 시간에 한번 스쳐갔는데 그때 집회 시간이 아니더라고. 단지 제가 거기에 이 관련된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덥든 상관없이 철회를 하고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모든 식사 해결을 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어쨌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 참 이 기상천외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나라가 건국 이후에 저런 일이 없었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1000명, 2000명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살리자고 저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기도 단체가 있었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일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고 난 뒤에 3.1 운동 때 그 많이 기독교인이 호응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지 않았을까?
있었나요? 예,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 집회도 있었고, 여의도 광장 집회도 있었고, 77 보고마도 있었고, 그랬어요. 80년도 보고마도 있었고, 그 부분 기도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많았습니다. 집회, 어떤 광장 집회는 있었는데 예. 24시 철야하면서 예. 저렇게 기도하는 집회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4시 나중에 철야. 모여가지고 대중적인 집회가 있었죠. 그러나 저 사람들은 지금 저기서 먹고 저기서 자고 저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래 어떤 텐트를 사람들은 쳐놓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광운에 지금 광야교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영발을 줘서 더 해결이 잘 되더라.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는 예.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예. 제가.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기도는 광장에서 하나, 골방에서 하나, 교회에서 하나 다 마찬가지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집이 있는데 기도하는 집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문제와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집회로 변질된다고 하면 기도회의 순수성이 약화되지 않겠는가. 그분들에 대한 충정과 애국심, 그 뜨거운 마음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고 그리고 위정자들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나라의 봉사자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무너져가는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누가 모르겠어요. 금식하고 그다음 24시간 철야 기도하고 어떤 분은 이번에도 단식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은 이해하는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다. 특별히 연합기관들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다른 이유로 변명할 변명거리가 없어요. 이제는요. 합쳐야 됩니다. 하나로 합치고 물론 아까처럼 보수와 진보 요건 좀 색깔이 틀리니까 되더라도 둘이 되더라도 어쨌든 지붕을 씌워서라도 하나 돼야 진보는 진보 목소리를 내고 보수는 보수 목소리를 내더라도 최소한 보수는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진보는 하나 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너무 분열되어 있다. 분열을 극복해야만이 이 민족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교회가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기독정당이 2016년인가요? 예. 뭐 3% 안팎인가 뭐 그게 못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표가 좀 상당수 나왔다고 지금 통계로 지금 뭐 접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년 4월에 또 국민들이 투표를 할 건데 지금 뭐 이제 광양야 교회나 이런 분위기하고 연관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독자유당은 아니지만 기독당이 있고 뭐 그 안에 또 여러 기독당도 여러 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뭐 한 군데만 기독당 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원내 진출을 놓고 봤을 적에 가능성 여부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말씀 그 2016년 선거에서 그 2,443만 표 중에서 기독자유당이 62만 6,853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독당이 12만 9,978표를 얻어서 총 75만 6,831표를 얻어서 결국은 원내 진출을 못했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기독정당이 기본 합치게 되면 이제 80만 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표까지 합치면은 120만에서 150만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에 최소 3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는 지금 연동형 비례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와 상관없이 그냥 정당 투표로만 가도 국회의원은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찍고 정당은 기독교 정당을 찍어도 예를 들어 100만 표 이상 이제는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연동형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50%를 할 것이냐, 뭐 100%를 할 것이냐 이렇게 가는데요.
최소 한 50% 선이나 30, 40% 선은 맞춰질 것 같아요. 정당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100% 못 가는 이유가 기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포기하면서까지 비례 연동제로 표를 그 국회의원을 못 주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 그건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100% 이상 또 갔을 때 만약에 의석수를 늘려서 간다 그러면 어느 당 같은 경우는 330명으로 가자 그러는데 30명 늘리는 걸 국민들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국회의원을 300명 밑으로 묶어두기를 국민들은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240 몇 명에다가 50 몇 명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최소 이제 3명에서 5명 정도 진출하게 되는데 좋은 인물들을 한국교회가 배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연동형 비례대표가 요번에 이제 바꾼다는 국회에서 바꾼다는 그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그 차베스가 그렇게 해서 20년을 집권했다. 맞습니다. 독재다. 그게 이제 간접 선거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일부에서 막 그냥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저런 부분들 봐서 정치권이 지금 4월 15일을 놔두고 지금 이 국회에서 표 대결 이거 지금 어제 신문인가 언론에서 보면은 지금 저 야당 당수가 지금 아예 그냥 저 예산안 통과 이후에 이제 이게 벼락치기로 이게 통과시킬까봐 지금 좀 불안해서 포진하고 그냥 거기서 일체 접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국민들은 그거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야, 저 어떻게 되나, 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말 안 하고 있는 국민들이 무서운 겁니다. 투표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투표를 까봐야 하는데 국민들은 말 안 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투표 찍을 때 표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여론조사할 때도 엉뚱하게 말을 해요. 결과도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되겠죠. 거짓말을? 그렇죠. 믿으면 안 되죠. 거짓말. 두 번째는 새빨간 거짓말도 믿으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세 번째는 여론조사입니다. 이 3가지는 믿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여론조사 요게 이제 계속 여론을 주도해 나갈 텐데 국민들이 좀 깨어서 이걸 제대로 그림을 읽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봅니다. 우매한 국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일본한테 우리가 한일 합방이나 의사 보고조약 맺은 것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매하죠. 고종 우리 왕도 좀 우매했지만 국민들이 너무나 깨어있지 못해갖고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지금 이 시점도 똑같다고 봐요. 선거를 표나 이 개정하고 바꾸는 것도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나라가 잘못하면 진짜 나락에 떨어진다는 거죠. 말을 좀 바꿔서 지금 이제 이 정광훈 목사 쪽인가 지금 국민혁명정치학교 개설 지난번에 제가 얼핏 세미나를 한다고 무슨 콘동가 거기에 무슨 국민혁명정치학교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면 거기에서 또 인재들에 대한 것을 기독교 인맥도 있겠지만 또 기독교 아닌 사람도 올 수 있다고 봤을 적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원장님 좀 해주시죠. 요즘 그게 잘 된다 그래요. 잘 된다 그래요? 그게 김동길 박사, 조갑재, 이재호, 이영훈, 김문수 지사, 전원책 등 이제 보수적인 인사들이 다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하루 원데이 세미나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재들을 모을 수는 있지만 인재들을 훈련시켜서 배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이벤트적이다. 우리가 정책도 마찬가지고 인재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무슨 선거철이 되면 나타나는 돛다방처럼 이벤트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야 미래가 보이지 않겠나.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단회적입니다. 여기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든 뭐든 경제도 네. 우리가 이제 경제를 장기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 무너지는 한순간이야. 뭐 네. 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네. 3차 경제개발 해갖고 뭐다 올랐는데 완전히 그냥 우리 정 박사님 경제 전문가시나? 아니 지금 전공은 안 했는데 지금 복지 포퓰리즘 보면요. 그렇죠. 이거 전부 다 마약 환자로 만드는 거지. 돈 그냥 주는 거 예. 좋아하는 거 안 되면 좋아하면 안 돼요. 퍼주고 막 선심 쓰고. 이거 전부 다 그래서 국민한테 아편은 분과 똑같아요 지금. 아니 주고서 청구서를 또 국민에게 다 내미는 거죠. 근데 선심은 내라. 본인에다 쓰고. 내라고. 그리고 청구서 빨리 해서 그래서 잠깐만 그 청구서 세금이 늘어나고 빚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빚도 계속 지금 배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빚 속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나 또 캐나다 같은데 원래 원주민이 있어요. 예. 원주민들한테 다른 일반인들한테 혜택은 그분들한테 예. 무료로 돈을 줘요. 예. 근데 무료로 주니까 일을 안 하고 네. 그냥 먹고 지내면서 예. 그러면 술만 마시고 예. 뭐 그냥 마약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 그냥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국민도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거 그냥 뭐 청년들한테 그냥 뭐 말은 좋아요. 예. 무슨 취업수당이니 예. 뭐 또 뭐 노인들한테 주는 거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한두 시간 일을 하고 돈을 준다는 거 물론 좋을 수는 있어요. 좋을 수는 있지만 이 나라가 경제가 고간에 있을 때 이야기지 만약에 지금 이런 고간에 예. 없다 예.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는 거죠. 계속 차관을 땡겨오고 빚을 땡겨오고 은행 빚으로 그냥 빚 가운데를 걸어가면 네. 아까 우리 전 박사님 말씀하신 지적 참 좋습니다. 아메리카 그 인디언들이 네.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동물원에 갇혀 있듯이 그렇죠. 다 포장해주고 돈을 지원해주고 하니까 네.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네. 그냥 방콕 신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경제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능한 사람, 백수가 그냥 생존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그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한테 다 받아갖고 그 경제가 기업이 안 돌아가잖아요. 부가치에 세금을 거둘 데가 없는가? 그럼 어디에 거둬요? 부동산에 거둘 거야. 그렇죠. 부동산 거두고 한 번, 두 번 세금 밀리면 그렇죠. 그 땅이 어디로 가요? 국가로 가잖아. 그럼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는 게. 그걸 또 팔아먹죠. 지난번에 IMF 때 우리나라 기업 외국으로 팔아요? 외국으로 또 팔아먹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돌고 돌아서 악순환 나라를 팔아먹는 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HEB 한반도 복음방송 기독교 채널입니다. 기독교 채널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항, 또 기독 믿는 사람들, 기독교 관련, 기독 정당도 기독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주제로 한 겁니다. 자, 이런 주제에서 봤을 때 기독 정당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전 대표님 보실 적에 어떤 생각을 기독 정당이 이 시대에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나 이런 부분들 입성했으면 좋겠다. 뭐 국회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보시죠. 반드시 입성을 해야 됩니다. 원래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현대사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의 그 설계도를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이승만 그렇죠.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러한 설계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그게 언젠가부터 지금 이게 무너져가고 기독교는 점점 사라져가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과연 이게 나라냐 이런 상태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토양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토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토양이 어느 정도에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씨를 뿌리면 거기서 자라게 되는데 지금 한국 토양은 전에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체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가들에게 정치를 맡겨서 국민들은 일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국민들이 일을 하지 않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 맡겨놨더니 뭐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토양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기독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몇 석이냐 되느냐 이거는 뭐 알 수 없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3.1운동 우리가 금년 100주년, 예, 100주년이고 또 뭐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많은 또 믿는 분들이 3.1운동 또 뭐 기독교가 거의 주체가 33인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으로 주체가 되었고 하긴 한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기독당이 뭐 4월 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또 나온다고 또 우리 대표님 바람을 하지만 또 안 나온다 해도 할 수 없고 나온다 하면 나온 대로 국가를 위해서 또 있을 거고 이런 측면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런 저런 떠나서 기독 정당이 해야 할 일, 기독 정당이 없더라도 우리가 교회들이 뭘 해야 될 거, 뭐 또 정치권에 또 기독 정당이 출연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또 출연한다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4년 전에 또 실패했지만 했으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뭐를 또 감당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이제 마무리 측면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정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무슨 정당이냐면 기독교 정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기독도 자유당이라고 해서 그 고영일 변호사가 있는 데가 있고 또 기독당이라 그래서 또 김현욱 박사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뭘 또 만드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자기네가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만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아까처럼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졌어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게 있다면은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확 끌어올려주는, 관심을 확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지 마세요. 그러지 만들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정당에 들어가서 두 정당을 합치십시오. 그래서 하나 되면 그나마 한국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3.1 정신 이어받아서 그 정신 개선하고 100주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길래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데 글로벌 시민으로서 이 국제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 자부심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캠페인을 주도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앞으로 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희망을 갖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관심과 역량을 길러주는 일을 한다든지 특별히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해지고 서울역에 노숙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제가 서울역에 밥으로 가는데 어쨌든 그런 이런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 많아질 때 교회가 그런 서민들의 아픔에 눈물을 닦아주고 관심을 가지고 손길을 펼쳐주는 일들 이런 일들이 먼저 선행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지금 극단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수든 진보든 다 극단으로 가요. 그래서 진보 20%, 극우 20% 이렇게 가고 있으면 중간에 60%가 있잖아요. 이 60%가 사실은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기능을 한국교회가 다 스폰지 기능을 해서 충돌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해서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교회가 더 선행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당이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구나. 에너지를 거기다 다 써버리고 나면 나머지 에너지 쓸 게 없어요. 한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자산이라든지 역량이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 싱크탱크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고 한 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통합하는 그래서 미래로 나가고 통일 시대로 나가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HEB 방송 한반도 기독설전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이 정치에 우리가 기독 정당이 이제 출연하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토론을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날의 이슈도 광화문의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걱정하기 그분들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뭐 시인이 집회를 떠나서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정치권 위정자들도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또 북핵이 지금 현재 북한은 뭐 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뭐 미국으로 쏜다 그러고 뭐 이 난리 이름 피고 또 한국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중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일본하고 하고 한국을 싹 빼버리고 하는 이런 이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한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국민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다 나서서 지금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건강연구원의 이우성 목사님과 또 나눔과 기쁨 경기도 협의회 경기협의회 우리 상임 대표이신 전은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기독정당 국회 입성할 것인가를 나누고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단편적으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